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특집 투자 정석 2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주호고요. 이제 연휴를 막바지 달아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부터는 국내장이 열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으로 복귀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또 몇 가지 이슈가 터지는 바람에 미국 증시도 크게 한 차례 출렁거리기도 했었죠. 물론 반등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폭은 상당히 적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쉬는 동안, 그러니까 국내장이 쉬는 동안 이런 악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연휴가 끝난 이후에 그게 한꺼번에 몰려서 좀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 과연 어떻게 될까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거고, 그럼 그 시장이 움직이는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분명 여러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석 특집 이 투자 정석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일부에서도 안내를 해드렸는데 전화, 문자, 유튜브 채팅창 여러 가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02786-1022번과 1023번 열려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문자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013-3366-82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을 검색하시고 저희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시면 바로 옆에 오른편에 채팅창에 있으니까 그 채팅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여기다 비중까지 써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수월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김동석 어드바이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추석 연휴 기간은 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가 저희 일부에서도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헝다그룹, 미국명으로는 에버그란데라고 부르는데 부채 위기가 과연 그러면 얼마나 큰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 다들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먼저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일단 앞서 지난 약 한 8월 12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해당 시기에 많은 분들이 시장의 어떤 조정 구간 또는 박스권 내에서 돌파를 해내지 못하니까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은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글로벌적 어떤 시황을 좀 많이 보신다고 이야기 얼핏 들었습니다.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해당 시점에서 중국 내 시진핑 정부 차원에서 일단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헝다그룹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 사실상 부동산 버블로 인해서 성장해 왔었던 중국 내 기업들이 어떤 그런 제재 속에서 사실상 홍콩 쪽에 해치펀드를 통한 어떤 자금 회수를 좀 나서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자금 회수를 좀 나서면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악평 또는 좋지 않은 리포트를 좀 발행한과 동시에 일단 주식 선물 매도 그리고 현물 매도 다시 주식 선물 매도한 포지션을 다시 잡아가면서 그로 인한 수익을 좀 챙기고 다시 현금화 시킨 다음에 그것을 해외 송금을 해 나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환율 상승까지 좀 이어졌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찌 본다라면 1차적으로 앞서 언론에 좀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긴 하지만 아마 필드에 계신 분 잘 아실 내용인 게 이미 8월 달에 부동산 규제라든지 대출까지는 아니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부동산을 규제하겠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즉 중국 내 정부 차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엄중히 다스릴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로 좀 작용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추가 대출에 대해서 아예 금지를 내려버렸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헝다그룹만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옥죄이고 있지만은 어찌 본다면 추가적인 어떤 연속적인 추가 반응이 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고려해 볼 것이 단지 헝다그룹 부동산 그룹 또는 부동산 내 중국 내 어떤 3위 내에 있는 어떤 대기업이 몰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니라 사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변 어떤 섹터들의 어떤 여파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촉각을 좀 곤두세워야 될 것인데 대표적으로 중국 내 좀 거대 보험회사라고 할 수 있는 평안보험 역시 마찬가지로 그로 인한 어떤 리스크의 영향을 좀 받고 있고 주가의 어떤 하락세 역시 마찬가지로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와 상당히 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그 당시에는 부동산 상승 가격 대비했을 때 어떤 일반적인 금리가 상대적으로 그 상승폭이 적다 보니까 많은 어떤 미국 내 국민들이 사실상
부동산 투자 또는 어떤 대출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해서 그로 인한 어떤 상승 이윤 자체를 좀 남기면서 그런 어떤 차익을 좀 남기는데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유행했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상대적으로 흥행을 하였었고 그로 인해 사실상 금융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부채담보부 증권을 좀 발행하면서 사실상 미국 내에 어떤 리스크를 상당히 좀 키웠던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국도 그와 유사한 어떤 시스템을 좀 가고 있다라는 것. 물론 과거를 좀 돌이켜 보았을 때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대처 능력이라든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존재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아예 방관을 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평안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동산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기업 자체가 도산되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어떤 보험이라든지 일반적인 어떤 가전 또는 식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레저까지 포함해가지고 다방면에 있어서 큰 어떤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 이걸 좀 폭넓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물론 과거처럼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만큼의 어떤 리스크로 발전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지금 현재 당장 내일까지 갚아야 될 돈이 약 1천억 원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절대 갚을 수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럴 능력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거의 도산에 대해서 거의 사실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는 이 부분이 이번 주 내에 어떤 식으로 좀 정리가 될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증시가 바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앞서 시장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국발 리스크로 인해서 500포인트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줬고 유럽 역시 마찬가지로 그 외 외신 역시 헤드라인 기사 제목 자체를 해당 리스크와 관련된 어떤 제목을 좀 뽑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약간 후발주적이지만은 그에 따른 어떤 리스크, 그에 따른 어떤 시장의 조정이라든지 영향,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찌 본다는 추석 전 그리고 후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대형주 특히 저점을 좀 모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모아가야 된다,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전략들이 상당히 리포트 형식으로 좀 많이 나왔던 걸 기억을 하는데. 조금만 숨 고르게 하신다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현금 쥐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장의 어떤 반등 국면이라든지 또는 어떤 돌파 시점 또는 지금 현재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결할 기미가 보이는 시점까지는 차분히 좀 어느 정도 시장을 좀 관조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지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래도 앞으로 좀 정석적인 투자 그리고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리먼 브라더스 사태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추석 연휴가 딱 끝난 직후부터는 약간의 그러니까 좀 경계 심리가 꽤 많이 작용할 것 같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지금 당장 떨어졌으니까 사야지 이런 자세는 좀 피하시는 게 낫다라는 조언을 해주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시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물론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섹터들이 있겠죠. 하반기 업종, 섹터, 관심 많은 곳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석 위원님께서 남은 기간 동안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섹터를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상 우리가 이번 추석을 지나오면서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좀 지속적으로 보던 섹터들이 있습니다.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IT 반도체라든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존에 우리가 보던 섹터가 아니라 역사를 쓸 만한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고요. 그중 하나가 우주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 최근에 이 세 가지 기업이 우주를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가 블루 오리진이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버진 갤럭틱 갔다 왔고 이번에 스페이스X가 우주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서로 다르게 어디를 어떻게 갔냐가 다르다라는 거죠. 우주선이 간 위치도 다르고요. 어떻게 갔느냐는 다릅니다. 그리고 과연 카르만 라인을 넘었냐 안 넘었냐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 한다면은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카르만 라인을 넘었습니다. 카르만 라인이 뭐냐 한다면은 우주를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라인을 넘어섰을 때 우주고 못 넘어섰다면 이건 우주라고 보기 좀 약간 애매하다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블루 오리진은 넘어섰고 버진 갤럭틱은 못 넘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이번에 스페이스X는 우주로 날아가서 거의 3일 동안 날아다니다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민간 업체들도 우주를 가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주 산업뿐만 아니라 우주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50년 전에 닐 암스트롱이 달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달을 다녀온 다음부터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50년 만에 유인 우주선,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고 우주선이 다시 한 번 더 달을 간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거기 프로젝트에 대한민국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에 관련된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태고, 실제 거기에 더불어서 본다 한다면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거에 아리랑 1호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뭐 천리안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보통 대한민국 기술로 발사를 했냐? 그렇지 않거든요. 뭐 카자흐스탄 우주개발센터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 또는 다른 나라 기술로 우주를 쏘는 경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위성 자체는 우리나라 기술일 수 있지만 이 발사하거나 또는 이 발사대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 기술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언제 이번 10월 달에 이루어진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21일 날 누리호라는 우주 발사체가 오직 대한민국 100%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가 발사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다른 나라의 기술을 다 빼버리더라도 오직 대한민국 기술로만 1호, 2호, 3호, 4호 누리호만 발사가 잘 끝난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발사도 전혀 어렵지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10월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주 관련주에 대한 상승이라든가 급등세가 쭉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이번에 근데 스페이스X가 우주 갔다 오지 않았냐? 근데 주가 변동 별로 없지 않았나요? 근데 누리호라고 기대감이 클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스페이스X는 이미 블루 오리진이라든가 이미 버진 갤럭틱이 우주로 갔다 왔습니다. 물론 3일을 있었지만 갔다 왔다는 사실은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인 블루 오리진드 이슈를 가장 많이 받았고요. 그 이외의 이슈는 크지 않았다. 누리호 같은 게 뭐다? 누리호는 대한민국 최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끝난 뒤에 만들어진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주 관련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우주 관련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또는 어떤 종목이 크게 많게는 상한가까지 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종목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 저희 김동석 위원회의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김동석 위원회의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인원 박재호 위원은 또 하반기 어떤 그 업종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돈이 몰리는 업종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제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즉 많은 곳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사실 작년, 올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질 섹터이긴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점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전체 글로벌 자동차 시장 기준했을 때 지금 현재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는 5%가 채 되질 않습니다. 5%가 채 되질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3년 뒤 또는 5년 뒤 전 세계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사실상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거나 사실상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시점을 기준했을 때 전체 자동차 시장의 비중 자체가 약 한 10%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지금 현재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기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기준했을 때 5%도 채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만큼의 엄청난 성장을 기록한다든지 몇몇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 단위 더 나가서 10조 그 이상의 어떤 수주 공시를 계속적으로 좀 내보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성장폭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 내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10% 이상 될 때까지는 사실상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어떤 돌진,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그렇다면 리튬이온 배터리 또는 어떤 전고체 배터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 사실 뭐 언론의 기사라든지 많은 곳에서 잘 이야기하였겠지만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현재 시점 기준에서 약 한 1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중간중간 어떤 로드맵상 놓고 본다라면은 2027년에 어떤 시행 또는 어떤 관련된 기술에 대한 어떤 발표를 구체적으로 좀 해 나아갈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 상용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어떤 리튬이온 배터리 또 그와 관련된 어떤 소재 분야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어떤 그 시장 자체 규모도 커질 뿐더러 어떤 수주 공시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뭐 3조 단위여서 최근에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10조 단위였었고 그 이상의 정말 최단 시간 내에 최다량의 어떤 수주 공시를 계속적으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 직접적으로 어떤
영업이익에 연결될 수 있는 그 시점. 잠시 후에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공공연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내년 3분기 시점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양극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양극재를 지금 현재 생산 및 공급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마어마한 실적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 그 점을 좀 중앙점을 삼으셔야 될 것이고, 물론 최근에 뭐 LNF라든지 또는 어떤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더 나아가서 몇몇 어떤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연일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의 위치상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구간들이 저점을 높이는 과정 중에 있어서 추세적 상승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보아주시길 바라겠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조선도 반도체도 자동차도 약진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그나마 돈이 몰리고 있고 어떤 성장 산업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산업으로 지금 현재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한다라면은 시장에 돈이 몰리는 섹터 또는 테마가 무엇인가, 이 키워드에 대한 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딱 내놓는다라면 지금 현재로서는 2차 전지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잠시 후에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 추가적으로 공개 방송에서 차근차근 또 이어서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또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박지호 의원께서도 저희 방송이 끝난 직후 10시부터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 무료 방송도 참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하신 이후에 들어오시면 박지호 의원의 그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박지호 의원 사진 옆에 있는 방송 중 버튼을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들을 많이 궁금해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세요? 네, 저 에코프로비엠이요. 에코프로비엠이요. 에코프로비엠 매수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네, 42만 2,500원이고요. 네. 100%입니다. 100% 들고 계시고, 자, 42만 2,500원. 다행히도 그래도 수익권이시네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김동석 위원 연결해 드릴 테니까, 네. 박재호 위원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교롭게도 방금 전에 2차 전지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프로비엠을 또 말씀 주시네요. 네.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라고 하셨는데 이 100% 비중이 5천만 원이 넘나요? 3억 넘어요. 그러시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금액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자, 일단은 비중 조절이라는 걸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좀 부담스러운 어떤 비중이긴 합니다. 지금 고가권이기도 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찌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눌림이라든지 조정 과정 중에 좀 잡아가는 게 좋은데 손절선은 어느 정도 잡으셨어요? 저 손절 안 하고 연말에 70 가고 내년에 100 갈 줄 알고 샀거든요. 그래도 상황이라는 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42만 2,500원 정도인데 그 해당 가격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신경 안 쓰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양극재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수주 공시가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과 관련돼서 이제 10조 원 가량의 양극재 어떤 공급 계약을 지금 맺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이 사실 이 뉴스 자체가 저는 올해 3월달, 4월달쯤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당 내용이 이미 그것은 업계분들이 이제 알고 계셨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생산 설비가 지금 캐파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지금 앞서 해당 공시 가지고 주가의 연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섹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생산 설비 즉 지금 현재 수주한 그 내용만 가지고도 벅찬 상황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추가적인 어떤 생산 설비 확충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공시가 나오게 된다면 말 그대로 공장이 지금 현재 또 놀고 있고 새로 만드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수주를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공급 계약을 좀 맺을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와 관련된 이슈가 조금 없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좀 하실 필요가 좀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좋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화랑세를 이어나갈 것이기 하지만 지금 현재 공시된 어떤 내용만 놓고 보았을 때 지금 현재 계약된 그 해당 건만 처리하는데도 지금 캐파가 충분치 못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생산 설비에 대한 어떤 확충, 이와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와야지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에코프로비엠 저라면은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 너무 좋습니다만
좋지만은 아마도 대략적으로 손절선을 41만 5천 원 정도 잡을 것입니다. 41만 5천 41만 5천 원 왜 잡냐면은 앞서 차트를 잠시 좀 보고 말씀드린다면 앞서 9월 10일자 기준했을 때 거래 대금이 조 단위로 좀 움직였었죠. 그래서 해당 자금이 만약에 41만 5천 원 정도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손절 물량이 되었건 입절 물량이 되었건 대거 좀 출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네,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볼까요? 저점을 높이는 어떤 추세적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거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일단 내 매수 평단가를 좀 이탈한다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매수 자금의 일부분을 조금 익절하신다든지 일단 비중을 줄여놓으신 다음에 더 싼 가격에 다시 재매수하시는 쪽으로 가닥 잡으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몇 프로 정도 줄일까요? 한 60?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 놓고 봤을 때는 최소한 30% 이상은 좀 줄여놓으신 다음에 매수하신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다시 재매수하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소위 평단가를 좀 낮춘다든지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주식 수량 늘리시는 거 좋아하시죠? 수량을 늘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방송은 현재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이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로 종목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02786-1022번과 1023번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013-3366-8200번 그리고 유튜브 이용하실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시고 저희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오른편에 채팅창이 있습니다. 그 채팅창을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하나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왔던 종목 한 가지 볼게요. 자, 보니까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을 의뢰를 해주셨고요. 이 옵트론텍은 8,524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비중은 한 40% 들고 계시다고 하고 지금 현재 주가 보니까 지난 그 연휴 전 종가 기준으로 8,180원을 기록했습니다. 약간의 손실인데 김동석 의원님, 옵트론텍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옵트론텍의 이제 가격대도 중요하지만 비중이 40%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40%를 아마 최근에 한 번에 매수하진 않은 것 같고 고점에 매수를 하셨다가 사실상 저점에 좀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권에 왔었지만 좀 욕심 부리다가 좀 손실권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기업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삼성에도 납품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VR이라든가 AR, 흔히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기술력의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옵트론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기대감도 있는데 테슬라에도 납품하죠. 아이폰에도 납품합니다. 사실 이슈가 상당히 많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떤 이슈를 대장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딱 하나 꼽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6월, 7월 올라갈 때도 메타버스 관련해가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좀 증시가 밀린 거와 동시에 좀 하향이 나아졌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아이폰이 좀 출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인 급등이나 상승을 보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가왕 렌즈 관련된 VR, AR 기술 우상향으로 메타버스 성장과 동시에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상 비중이 너무 크시니까 절대 욕심부리면 안 된다라 말씀드리고 7,850원 라인 때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일단 9,000원 라인 때 오면은 웬만하면 절반 이상은 그러니까 50% 이상 그러니까 지금 40%니까 20%에서 25%가량은 덜어내시는 게 가장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손절가 목표가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옵트론텍 보셨고요. 그리고 지금 몇몇 분들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영진약품도 올라왔고요. 현대약품도 올라왔습니다. 앞서 먼저 보내주신 분들 순차적으로 좀 도와드릴게요. 그 전에 보내주셨던 분이 바로 이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를 20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50% 정도 들고 계시다고 해요. 박재우 의원님, 금호석유에 대한 의견 한번 보내주실까요? 일단 제 스타일대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저는 어떤 주식을 투자를 하거나 어떤 트레이딩을 할 때 모멘텀이 있는 것을 좀 선호합니다. 특히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과거에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어떤 유류 소비량이 급진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사실상 재고량도 상당히 좀 줄어들었었고 그에 따른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전형적인 어떤 추세적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어떤 잠재된 소비 또는 어떤 경영권 분쟁 뭐 이런 이슈들 사실 소멸된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에 어떤 유가의 어떤 급등락 움직임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모멘텀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호석유를 매수하신 타이밍이라든지 또는 어떤 매수하기 위해 그동안 상당히 좀 타이밍을 좀 많이 노리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지만은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어떤 모멘텀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또는 과거에 그리고 앞으로 예고되었거나 또 어떤 다시 재차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 종목을 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크게 뭐 경제적으로 또는 지금 현재 일상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면 가져가시는 건 전혀 문제될 바는 없겠습니다. 다만 나는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을 내는데 포커스를 좀 맞춘다 하신다라면 비중 좀 줄이신다든지 다른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게 좋겠고 특히 이제 유가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모멘텀이 발생한다라면 시가총액 기준했을 때 1,000억에서 2,000억 사이 내외의 어떤 종목군들 말 그대로 시장의 개별주 이 종목들이 사실상 뭐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간다든지 또는 동소가 또는 장시가의 어떤 뭐 갭을 띄워준다든지 이런 어떤 즉각적인 좀 반응을 하는데 금호석유라든지 뭐 SO라든지 이런 어떤 종목군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가총액 규모도 클 뿐더러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 그리고 주가의 변동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보신다라면 20만 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을 깨지 않는다라면 이탈치 않는다라면 가져가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20만 원을 이탈함과 동시에 외국인 또는 기관에서 대거 매도 물량이 나온다. 라면은 일단은 좀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고 앞서 제가 에코프로빔 어떤 상담자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좀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밑에 가격에서 내가 원하는 비중이 50%다 한다라면은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평단을 조금 낮추신다든지 수량을 조금 늘리신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대응을 하셔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임하셔도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호석유까지 살펴봤고요. 또 전화로 의뢰해 주신 분이 계셔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니슨이요. 유니슨이요. 유니슨 매수 가격하고 그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5,100원. 5,100원에 매수하셨고 포트폴리오 내 비중은 어느 정도세요? 15% 정도인데요. 15% 정도. 많이 하락했네요. 최근에 좀 네. 반등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걸 지금 물타기를 한번 하였는지 그냥 빠져나가는 워낙 오래돼갖고 이게 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지금이라도 궁금했어요. 더 사고 싶으시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게 가능한지 김동석 위원 연결해 드릴 테니까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예. 아유, 다행입니다. 혹시 유니슨을 5,100원에 사셨으면은 거의 뭐 거의 반년 이상은 들고 계신 거죠, 지금? 예. 예, 거의 뭐 1년쯤 되신 것 같은데 혹시 유니슨을 5,100원에 사셨던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때 한참 좋다고 해갖고 샀던 거 이게 원래 좀 더 높이 샀던 거예요. 그때 이제 한참 또 이 풍력 좋다고 할 때 매수하셨다가 좀 길게 끌고 가다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대략 뭐 한 15% 정도 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일단은 뭐 사실상 손실권으로 봤을 때는 15%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손실이라 보기는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지금 15%를 복구를 하려면 한 20% 정도 올라야 되긴 하지만 사실상 뭐 장대 양봉 하나면은 웬만한 본전 부근까지는 올라올만 하다 보니까 너무 부정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종목이 가장 부정적인 상태가 언제냐라고 한다면은 이슈가 다 끝나고 올라갈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그거는 마이너스 5%도 위험한 상태예요, 그죠? 예. 근데 유니스는 지금 이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 같은데도 그게 안 뜨네요. 그렇죠. 예, 있는 것 같으면서도 주가 별로 안 움직이는데 사실상 최근 들어가지고 이 유니스는 풍력 관련주다 보니까 풍력 이슈에 좀 민감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바닥을 찍고 차트상 추세를 좀 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돌려주냐 한다면은 최근 친환경 이슈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차 관련해서도 내연기관차를 2035년부터는 한국, 미국, 중국 모두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이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친환경 관련된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뭐 지열, 수열 할 거 없이 대부분 추세를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한 게 풍력이랑 이 태양광을 2배 이상 2025년도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 뭐 단기간에 주가 상승이라든 급등을 좀 보기 힘들겠지만 한 1년 정도 기다리셨다면은 적어도 저는 2, 3개월 정도 기다리시면은 한 본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슈가 없는 게 아니라 이슈가 있음에도 지금 부각이 되지 않은 거다 보니까 저는 좀 지금 구간은 쉬어가는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지금 비중 15%면 비중을 더 태우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덜어내지도 마시고 그대로 한 2, 3개월 정도만 더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들고 갈 수 있겠어요? 들고 갈 수 있는 밑이 어느 선까지 최하점을 볼까요? 아, 어디까지 올라오겠냐고요? 아니, 밑이하고 위에 어느 선에서 손절하고 싶으면 어느 선까지 올라와서 손절이 가능할까? 아, 손절은 전 개인적으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구간에서 예. 손절보다는 저는 본전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손절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본전 왔을 때 웬만하면 덜어내고 다음부터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바닥에서 좀 급등이 나올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2, 3개월 정도 보면은 한 본전까지는 볼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100원 라인 때 목표가 잡으시고요. 손절가 라인 때 3,000원 잡고 일단은 그대로 한 2, 3개월 정도 끌고 가보는 걸 할게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상담 진행하는 동안 유튜브 채팅창에도 뭐 RFHIC, 자 그리고 국전약품, 현대차, 뭐 여기에다가 2차전지 ETF 이런 종목들을 상담을 의뢰해 주셨는데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님이 꼽은 종목주, 그러니까 추천주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이 추천주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재호 위원이 준비한 종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일단 앞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 포스코 그룹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동차 소재와 관련된 어떤 생산을 지속적으로 해왔었고 국내 차량뿐만 아니라 국외 완성차 기업에게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는 포스코 케미칼 사실상 포스코 계열사들이 지금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전기차 쪽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어서 사업 영역을 계속 좀 넓혀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좀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사실 여타 기업들 대비해서 양극재 생산량 또는 양극재와 관련된 어떤 수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저히 좀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10위권 내에도 아직 포진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생산 설비 자체를 확충해 나가고 있는 어떤 과정 중에 있고 또 그로 인해 또 기존 어떤 포스코의 어떤 브랜드 어떤 가치 때문인지 실질적인 어떤 추가적인 어떤 수주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한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양극재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는 음극재에 대한 어떤 다소 조금 소외된 부분들이 있지만은 사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에 있어서는 전 세계 약 한 3위 또는 4위 정도의 어떤 생산량을 지금 현재 기록을 해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양극재, 음극재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앞으로 2030년까지는 점진적인 그리고 대폭 순위권 내에 들어갈 수 있게끔 생산 설비 및 생산량 그리고 수주 그리고 계약, 공급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고 지금 현재 포스코 내에서도 해당 사안을 사실상 앞으로 향후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비전으로 좀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2차 전지 섹터와 관련된 그리고 어떤 소재주들 점진적인 어떤 우상향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있어서 하락과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차 반등 그리고 점진적인 어떤 저점을 높이는 기술적 분석상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뭐 11선 또는 21선을 지지해주는 우상향의 각도를 그려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냥 고점권에서 좀 진입을 하신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매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타이밍을 좀 재보실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드리겠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4만 5천 원대 가격을 이탈치 않는다라면 해당 가격을 손절선을 잡으신다라면 상당히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지고 매수 가격대는 지금 현재 16만 1천 원인데 15만 5천 원 정도를 내 매수 평단가로 세팅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분할 매수하신다라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18만 원 정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재우 의원은 이제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섹터로 2차 전지주를 보셨고 그 가운데 포스코 케미칼을 추천주로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동석 의원은 일단 뭐 우주항공 관련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상 우주항공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본다 한다면은, 그러니까 우주에 날아가서도 이 지구에 있는 이 지역이랑 사실 통신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AP 위성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AP 위성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원격 측정 정밀계라고 사실상 명령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한다면은 지금 지구에 있는 사실상 있는 곳이랑 그다음에 우주에 있는 곳이랑 서로 이제 소통을 할 수 있게, 서로 연결을 할 수 있게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력이 방금 말씀드린 AP 위성의 기술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AP 위성의 기술이 있어야만 사실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이 날아가는 거리를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도 서로 간에 통신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술력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술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주도를 해서 민간 기업까지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블루 오리진 그리고 스페이스 X가 이번에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당연히 참여를 해서 이번에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우주까지 아마 달까지 아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2024년, 2025년도에는 고체 연료를 이용한 우주선을 발사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액체 연료보다 만들기 쉽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추진력이라든가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누리호가 발사가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고체 연료로 2024년, 2025년에는 더 멀리, 더 강하게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관련주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고, 가장 이 앞에 있는 이슈는 아까 말씀드렸던 누리호 10월 21일 발사입니다. 이미 비원서 시험까지 다 끝났고요. 정말 천재지변이 있지 않은 이상은 안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날린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성공할지 성공 안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성공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21일 이전까지, 10월 20일까지만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AP 위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뭐 상방을 본다고 한다면은 상방으로 뭐 2만 원까지도 거의 뚫려 있는 구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일단 목표가 18,000원 잡고 대응하는 걸로 하고요. 손절가 나이 때는 14,500원 나이 때 잡으면서 대응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AP 위성도 중요하지만 AP 위성 이외에 조금 숨겨놓은 우주 관련주가 있거든요. 정말 우주 관련주 중에서도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종목은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니까 진짜 우주 대장주가 뭔지는 방송 끝까지 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동석 의원의 저희 방송 끝나고 10시부터의 무료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 종목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네요. 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이버요. 네이버요. 자, 네이버는 매수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36만 7천 원. 36만 7천 원이요. 아니, 37만 6천 원이요. 아, 37만 6천 원이요. 어찌됐건 네네. 그래도 수익권이시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100%요. 100%요? 네이버를 많이 좋아하세요? 네. 그러시구나. 자, 좋습니다. 저희가 일단 뭐 100%에다가 수익권이신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가장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팔아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시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재호 의원님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또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를 지금 매수하신 금액이 진짜 5천만 원이 넘습니까? 네? 5천만 원 이상인가요? 네. 네. 자, 일단 거기까지 대답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카카오와 상당히 좀 비교가 좀 많이 되고 있죠. 카카오는 네. 사실 이제 과독점이다. 불안해서. 그리고 네네. 네?
조금 불안해서 요즘. 네. 말씀드릴게요. 이제 카카오는 이제 과독점에 대한 이슈가 있고 지금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서도 사실상 그에 대한 어떤 이슈 부각을 계속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라면 네이버도 그에 따라서 사실상 물귀신 작전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좀 사실상 끌려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카카오 네이버는 결이 좀 다릅니다. 카카오는 사실상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또는 지금까지 영위해 왔던 어떤 그 사업군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어찌 본다라면 상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달리 본다라면 사실상 거의 독점이고 그리고 나쁘게 표현을 한다라면 사실상 빨대를 꽂았다. 정말 이제 피를 빨아먹었다라는 표현까지 좀 들을 정도인데 네이버는 그에 비해서 사실상 덜하거나 그 수준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라면 우리가 어떤 소상공인이 기존에 하고 있던 미용실이라든지 또는 어떤 퀵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카카오가 중개 수수료로 지금 현재 챙겨왔었던 그 비중 자체 놓고 봤을 때 건당 작게는 10%, 크게는 30% 정도의 수수료 체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는 그와 관련된 어떤 소상공인 사업에 진출을 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관련된 어떤 사업, 예를 든다면 뭐 스토어팜이라든지 그 외에 지금 최근에 뭐 신세계 또는 CJ 대한통운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진행될 추가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수수료 비율 자체가 0.5%에서 최대 뭐 1, 2%그 정도 범위를 좀 넘나들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규모의 경제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사실상 대한민국 내에서 독보적인 어떤 포털 사이트 그리고 플랫폼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좀 진행할 수 있겠지만 카카오는 어찌 본다면 성장세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오면서 카카오라는 플랫폼, 좀 막강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사실상 쥐어짜는 듯한 어떤 그런 비즈니스 활동을 좀 해왔었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결이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 카카오와 관련된 이슈로 하락을 했던 것은 어찌 본다라면 지금은 이제 심리적으로 또 어떤 투심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끝났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시장이죠. 지금 헝다그룹 또는 어떤 글로벌적인 어떤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네이버가 지금 현재 추가적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했지만 그런 어떤 외적인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떤 변수가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평단가는 37만 6천 원대 뭐 가지고 계시는데 최종적으로 동 종목이 39만 원을 만약에 못 지켜준다. 39만 원을 못 지켜준다라면 일단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어요. 물론 저도 압니다. 일반적으로 이 주식이라는 게 비중 5%, 10% 이렇게 해서는 사실 돈이 안 되는 거 저도 아는데 물론 큰 돈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 이상의 어떤 비중을 좀 실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의하는데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마지노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일부 비중이라 좀 덜어내고 최종적으로 매수하신 평단가 그 이하 37만 6천 원 이하로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때 다시 매수하시면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39만 원대를 이탈치 않는다면 그냥 지금처럼 우직하게 포지션 끌고 나가셔도 되겠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최근에 어떤 하락폭에 따라서 개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붙었습니다. 기관과 외인은 매도를 하고 그 물량 다 개인이 좀 받아두는데 그것 자체가 최근 약 한 10거래일 동안에 발생했던 매수 물량 자체가 악성 매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승을 하더라도 해당 가격대 대략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40만 원 전후 가격에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돌파할 듯 또 상승할까 싶으면 매도 물량이 나오고 돌파할까 싶으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나는 좀 비중 줄여놨다가 다시 재매수하겠다. 뭐 그에 따른 어떤 디테일한 대응을 좀 이어나가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좋은 결과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님 좀 답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는 코롱. 코오롱이요. 자, 네네. 코오롱은 매수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51,600원에 한 10% 정도 됩니다. 51,600원이면 올해 보유하셨어요? 네, 한 3, 4년 넘게 보유. 3, 4년 좋습니다. 중간에 꽤 많이 하락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본전까지 오면 팔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 드실 것 같은데 맞으세요? 어떠세요? 네네, 매도 시점을 못 잡겠고, 그러고 또 이게 제 매수가 한 가격까지 갈 수 있을지, 네, 네. 아니면은 중간에 한번 끊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또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테니까 저희가 김동석 의원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식사는 네. 하셨어요? 아, 예, 예. 아유, 다행입니다.
51,600원에 비중 10%를 매수하셨는데 거의 뭐 한 3년 정도를 홀딩하신 거죠? 네네, 3년 넘습니다. 아, 그런데는 이게 예. 한 6만 원이 넘었었는데 비중도 한 30% 됐는데 제가 처음 그동안에- 하신 건 6만 원대 사셨는데 이제 비중을 조금씩 추가하다 보니까 5만 원대까지 내려왔다 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고 제가 손절도 조금 하고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혹시 코오롱을 그 당시에 매수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6만 원 라인 때? 네, 제가 그 코롱을 6만 원대 사가지고 9만 원 넘어서 제가 팔고 재매수를 해가지고 물렸습니다. 아, 수익을 보셨다가 이제 한 번 더 내려왔으니까 사야겠다 싶어서 사셨는데 그 상태로 밀렸다라는 거죠? 네네. 네, 사실상 뭐 6만 원 사실 9만 원대 파신 라인 때가 아마 2015년도쯤 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주가가 이 코롱이 바닥에서 좀 우상향을 돌린 이유가 뭐냐 한다면 그 당시에 간통죄가 이 폐지가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이 나아졌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주가 같이 올라갔던 게 뭐 코오롱이라든가 뭐 유니더스라든가 뭐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같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상 코오롱이 이 간통죄 폐지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엄청 는다든가 또는 이 기업 자체가 확장이 된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우상향 자체가 너무 과대하게 컸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크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상당히 컸다가 최근에 거의 뭐 본전 근처까지 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최근에 왜 올라오고 있냐라고 한다면은 이 자회사라든가 계열사라든가 이 수소 이슈 때문에 같이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실제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게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 충전소라든가 전기차 충전소라든가 계속 늘려라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뭐 코오롱 인더 아니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플라스틱 이 기업들이 뭐 수소 탱크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아 이제는 수소 시장 규모에 따라서 코오롱도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만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럼 수소 이슈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더 길게 갈 것 같아요? 저는 인자 시작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수소는 이제 길게 아닙니까? 가겠죠? 네네. 그럼 개인적으로 코오롱도 저는 지금 팔기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 들거든요. 좀 높지만 지금 구간으로 봤을 때 높지만 뒤에까지 쭉 당겨서 보시면 이제 절반 정도 올라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개인적으로 아마 본전 라인 때까지는 아마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볼만 하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해놓으면 조금 더 나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래 걸린 종목 그것도 3년 4년씩 걸린 종목의 비중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바닥에서 새롭게 급등하거나 새롭게 상승할 종목 수익 내는 게 더 빠르겠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비중 추가하지 마시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그대로 홀딩 하시되 손절가만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4만 원 라인 때 일단 잡고 4만 원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은 한 번 더 김용석 대표한테 물어보러 오시면은 상담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추가 네, 매수도 시청자님 하지 전화 주셔서 말까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에서 올라온 종목들을 저희가 몇 개 못 짚어드려서 남은 시간 좀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RFHIC 34,841원입니다. 비중 10%. 박재우 위원님께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시간 관계상 좀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RFHIC 같은 이제 5G 관련된 어떤 섹터 또는 어떤 테마에 좀 묶여 있었던 종목군들이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지금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지금 현재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1차적으로 중국,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유럽, 지금 현재 5G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당 같은 5G에 대해서 재창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서비스가 매우 안 되고 있거나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사실상 그런 어떤 시설 확충에 대해서 좀 멈춰 있다가 그 기간 동안 지금 해외의 어떤 벤더들이 해당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장비를 생산하는 기술력을 상당히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팬데믹 자체가 끝나고 그리고 집단 면역 가능성까지 좀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좀 앞서 나갔던 KMW나 지금 RFHIC나 여타 기업들이 생산했던 그 부품 자체가
사실 지금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진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5G 테마가 좀 상승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큰 과거의 어떤 상승세를 이어가기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하신 평단가 좀 좋지만 35,000원대 그 이상 가격에서 추가적인 슈팅이 없다라면 일단은 좀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걸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10시부터 12시까지도 종목 상담 이어질 테니까요. 남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김동석 위원과 그리고 박재호 위원의 무료 방송, 이 방송이 끝난 직후 10시부터 이어집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박재호 위원 그리고 김동석 위원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